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또 여영애 신부님 전문 분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 10년 넘은 문제죠. 그렇죠. 한 20년 전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전문가들은.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절박한 게 우리나라 이제 순수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는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만들었던 국가의 수많은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세금,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라서 정부가 이때까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랑 고령화 대책으로 지금 얼마쯤 썼냐면 250조 좀 썼어요. 그래서 허경영이 재평가되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 돈들 진짜 1억씩 꽂아주는 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허경영이 만약 신혼부부한테 현금 1억 준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을 저출산 대책으로 썼더라. 어디 갔냐? 누군가는 먹었는데 이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저출산 쪽이 한 150조 좀 썼고 고령화가 100조 정도 썼어요. 그런데 고령화는 결국은 이제 재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에 재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저출산 쪽은 이제 국가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이 말은 150조인데 실제로 들어간 걸 보면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청년 고용 활성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지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간 게 다 합치니까 딱 150조 정도 되더라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최근에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 전세금 대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지방에서 시작하면은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들을 출산하면 그때부터 지원금을 정말 많이 주고 있죠.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인당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얼추 말씀하셨던 허경영이 말했던 거랑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신혼부부한테 그냥 1억 꽂아주는 거 정도, 그 정도가 된 거죠. 시원하게. 그래서 허경영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황된 이랬는데, 야, 얘가 한 말대로 이 공약을 다 했는데 돈을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던, 특히 뭐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꽂아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해서 좀 간접적으로 뭔가 돌리려고 하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효과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원래는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경영 스타일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사회복지 그 정책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요즘에 그 이제 이쪽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정책들,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왔던 정책들이 일단 타겟이 불명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들을 도입을 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일가정 양립, 그 다음에 청년 실업, 그런 문제처럼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걸쳐있는 문제에 다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아기를 낳았을 때 계좌에 1억을 주자.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정책의 효과 평가 문제인 거예요. 정책의 효과 평가를 하는 데는 이렇게 애매하게 여러 군데를 줘버리면 효과가 다 중첩이 되고 이제 애매하게 뭉그러지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실제로 요즘은 출산을 하면은 3자녀 이상 낳았을 때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꽂아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주는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 한 10년? 뭐 이렇게 5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애를 낳고 서울로 튀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산 장려 정책도 조금씩 어쩌면 더 이제 좀 다이렉트하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애를 낳아봤으니까 의료 그거를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그 처형이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양 사업이라든지 그런 그 실제로 쌀이나 분유 같은 거를 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되게 활발히 되어 있고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지금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냐면 지금 이제 아기 관련된 모든 출산 관련 비용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계층이면 먹을 거, 입을 거, 교육, 그 다음에 무슨 의료 이런 거 다 지원해줘요. 애기들.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은 집안일 하는 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해서 이제 집안일을 해줄 그 분들 정부에서 네.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해주죠. 4주 정도. 한 4주 정도를 그 4주인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은 거의 막 한 달이라고 하면 사실 쓰려고 하면은 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줘야죠. 그런데 그 돈 내 대부분을 90% 이상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그게 그분들이 되게 친절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게 비용이 받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집안일을 뭐 가사 도우미를 쓴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를 좀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부 쪽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들어가기가 어렵고 처우는 좋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아이도 잘 봐주고 이런 베테랑들만 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그 아주머니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목욕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만 못하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가면 그분이 바로 아웃되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대기하고 있고. 네, 한참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 쌍둥이 나왔을 때 썼는데 그분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일단 그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군복무 중이어서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퀄리티가 좋은 이유가 정부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지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 산후도우미로 파견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자체가 이미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수준 이수한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분들은 갓난 아기를 보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를 보는 게 1살, 2살, 3살짜리 보는 것보다는 쉬워요. 일이. 왜냐하면 애기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집안일과 이유식 정도만 도와주는 그런 거라서 이제 노동 강도가 그냥 일반 도우미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가 더 높은 건데 잠깐 딴 데로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저출산 기조가 국가에 나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고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한 10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은 정말 심한 문제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어요. 이쪽 업계 사람들의.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 요즘에 키오스크 생겨서 그냥 단순 노동 직군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와 결부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그거의 대책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인구 계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부를 그 좀 줄어든 인구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라서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정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랑 괴가 같은 게 사실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제 노동자가 이제 할 일은 줄어들고 소수의 기업이 부를 잔뜩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이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쓰는 일 위주로 그냥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히 저출산에 대하는 것도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40대, 50대, 60대는 저출산은 큰 문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지금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 그 인구 집단이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사람들은 다 기성세대거든요. 이미 출산과 육아가 거의 끝난 세대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우리가 다 유부남들이고 네. 아이를 다 낳아서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카스맨님이라면 어떤 정책을 할 것 같아요? 한번 각자 개인적인 내가 정책을 입안의 결정권자다. 네. 어떤 정책을? 그 아이를 낳는 그 입장이잖아요. 저희 그 세대가 이제 네. 아이를 이제 출생을 하는 그 세대인데 저희 세대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는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든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애를 낳기 전에는 이런 정도의 이제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상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건데 본격적으로 실제로 병원비가 거의 안 든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영원에 가까워요. 네. 그냥 진짜 나갈 때 한 10,000원 내고 나가고 뭐 그런 정도고 막상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온갖 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돈도 이렇게 보내주고 뭐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고 뭐 학원을 뭐 애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야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그냥 양육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크게 돈을 들 거는 없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물론 힘들기는 힘든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또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본능이죠. 네. 뭐 모든 동물에. 그러니까 애가 이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즐거움이 있는데 진짜 즐거운 이제 100 진짜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애들 효도는 네. 몇 년 안에 다 한다. 너무 지금- 빨리 커요. 120일 좀 중학생? 넘었는데 중학생? 그런 거랑 좀 그 좋은 점이랑 그 안 좋은 점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그런 인식들도 살짝은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게 많긴 하지만 어쩌면 진짜 제일 와닿는 거는 딱 낳으면은 당장 현금 얼마가 사실 가장 좀 매력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좀 진짜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면은 나와볼까? 굉장히 효과적인. 안 낳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왕의 신부님은 저는 저출산 대책 아예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저출산 대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수많은 돈이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이제 사실 복지 예산이죠. 대부분 네. 복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인구가 주는 게 굳이 나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압력이 반영된 거잖아요. 이 출산율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냥 그걸로 반영이 된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 문제가 돼서 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투입된 예산이 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큰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곳에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집단이 있는 되고. 거는 그러니까 네. 예산은 항상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뒤로는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예산은 다 유지가 하는 건데 굳이 이 이상 더 뭘 더 하려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예요. 1명 아래인데 우리가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으면 인구가 절반씩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요 추세가 10년, 15년 정도, 20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상당수 줄 거라고요. 근데 줄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사회적인 경쟁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지금 마치 일본처럼. 지금 일본도 지금 20대 30대는 취업 걱정을 안 하잖아요. 아예 골라가잖아요. 그냥 골라가잖아요. 근데 골라가면서 이제 일본도 약간 다시 올라가려는 추세가 보여요.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이거를 조작을 해서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스팀팩인 거예요. 스팀팩. 네. 결국은 스팀팩이라서 당장 공속은 올라갈지언정 체력은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출산 정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냄비 근성이 아니다라고 뉴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남양유 불매운동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출산이어야 해라는 공감대가 생기자마자 진짜 확 줄어드는 정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속도잖아요. 저는 그거는 동의 못하겠어요. 그래서는 아닐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저출산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급격하게 또 갑자기 또 인구가 증가하는 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돼버리면 사회가 좀 힘들어져요. 제가 봤을 땐 좀 그 스무스하게 줄어들어도 약간 좀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정부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얼마 전에 뭐 황금 돼지에 뭐 황금 뭐 이런 뭐 하면서 올해 태어나면 운이 좋다. 그때 아이를 많이 낳았었거든요. 걔네들이 유치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해 그 황금 돼지가 올해고 12년 전 10년 전 뭐 이때 낳았던 애들이 막 딴 데보다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막 이때 뭐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고 남들 좋다고 하면 그럼 결국 뭐냐 대학교 들어갈 때 경쟁률도 빡세지고 그렇죠. 다 빡세지는 거 그게 애들은 자, 뭐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고 일단 저는 이제 젊은 층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 결혼을 해야 돼요. 출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고 연애의 문제예요.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 얘기 안만 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집 문제로 이제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어야 결혼이라는 게 사실 손에 잡혀야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정년기에 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는 주로 남성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높은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약간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집하고 혼수에 이제 갭이 너무 벌어지면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뭐 합리적인 양가들은 혼수랑 집이랑 다 반반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남자가 준비할 수 없어 왠지 무능한 이런 느낌이 되고 우리 집안을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니 나한테 뭐 전셋집 아파트 하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결혼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낳으면 몇 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동산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부동산을 해결을 하는 게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돼 있거든요. 문제는 서울인데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의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가 좀 문제가 그래서 되는 제가 거겠죠. 예전부터 밀고 저라면 부동산이 왜 서울에 일자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간다. 모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다 무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서울로 안 와도 공부 잘하면 거기 가면 인정받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서울대를 없애자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국립대들을 다 무료로 하면 사실은 한 10년 정도만 이게 굴러가면 부동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고 굳이 이 비싼 서울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되고 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할 거다라고 주장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예전부터 그 염천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서울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이 아 너무 과격한데? 충격적인데. 아 진짜 너무 과격한데? 뭐냐면 서울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불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저는 그래야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서울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돈이 옛날부터 벌어온 사람이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다 서울의 요지의 그 직장과 가까운 그런 부동산들, 아파트들을 다 가지고 있고 서울이 그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이 살기 좋게,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복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도 서울이 좋고 나이가 먹어도 서울이 좋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서울이 좋은데 뭐하러 나갑니까? 근데 서울이 너무 젊은이들 위주로 돼 있고 뭔가 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 일거리 직장은 많은데 내가 이제 퇴직하면은 난 서울 안 살래라는 마음이 들어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는 일 끝나고 나 진짜 좀 어디 외곽으로 좀 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뛰쳐 나가고 싶어야 되는 거죠. 서울이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서울이 공기 좋은 데 가면 공기도 좋고요. 노인들이 너무 좋아. 탑골공원이 왜 서울에 있는 거예요? 탑골공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노인들이 살기 지방만 가도 노인들이 살기 진짜 좋아요. 네,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과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건강하게 늙어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예전에 60세랑 지금의 60세는 그냥 아저씨 소리 들어요. 할아버지 그냥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확실하게 수치로 증명이 되는 게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한 건강이 유지되는 수명이 몇 살까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사이에 건강 수명이 10년, 15년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70세까지는 사실 정년해도 돼요. 정년 70세, 75세 해도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네. 그만큼의 할 수 있는 활력을 가진 나이라는 아무리 거죠. 불편해도 그분들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난 매우 건강하거든.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8, 90도 남아 있는 서울이 되면 그렇죠. 근데 8, 90세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삶의 끝을 맺으실 거냐에 대한 건 이제 다른 논의인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에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세대 간에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어려워요. 제가 네. 중학생 딸 때문에 세대 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세대 갈등은 이미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부터 유구하게 있어 왔죠. 요즘 것들은 이게 예의가 없다. 이거 고인돌 시대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때 요즘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얘기한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직역간이나 세대 간으로 편을 갈라서 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서울이 주거 도시보다는 주거 기능을 조금 이제 확장시키는 거에선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반대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도 그 강남에 전 재건축을 찬성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초고층으로 짓고 빽빽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리고 안 돼. 그리고 초등학교도 늘리지 마. 왜냐면 학교에 딱 들어가면 이제 70명씩 돼가지고 이제 바글바글 주야간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강남 집값 내려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과격하시네. 네. 알고 봤더니 과격분자였어. 과격분자네. 북한 좋아하세요? 북한이 불편하잖아. 근데 북한에 사람들이 안 가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제가 왜 그 지방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어떤 그 강연 같은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별로 메인 도시가 테마 도시가 하나씩 있고 핵심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그 위주로 돌아가고 대학교도 이렇게 주립대학의 위상이 높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X만 타면 정말 일일 생활권이에요. 당장 오전에 가가지고 일 보고 밤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생활권인데 이런 동네에서 무슨 지역을 나누고 하는 거냐. 사실 여기서는 핵심 그 공업도시 하나
뭐 상업도시 하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다 뭉쳐가지고 다 사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 서울 하나가 되는 거다. 미국의 주도 보면은 핵심 거기 메인 그 도심 외에는 다 시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국의 주 하나처럼 생각을 하면 핵심 도시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골이 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결국 너무 좁고 자원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 수준을 누리면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역 균등 발전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삼성 같은 정말 고기술을 가진 업체나 아니면 뭐 의료라든지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모여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참 보면. 잘하는 게 많은 나라죠. 네, 근데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는 오히려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구 미팅 하는데 회의 잡는, 지금만 해도 서울에서 연구 미팅 잡으면 세종에서 오는 사람, 오송에서 오는 사람, 그렇죠. 부산에서 오는 사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거에서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 거점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데 연구 시설이나 R&D나 학교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효율이 더 있는 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문제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저출산, 지역 균형 발전, 근데 그게 정말 문제냐, 정말 그게 문제냐라는 지금 거예요. 여왕의 진봉님은 그게 그렇게까지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문제인데 네. 국가가 한들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아무리 쓰고 한들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냥 자본이 있는 대로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는 대로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거슬려 봐야 돈만 더 쓸 뿐이지 이제, 그리고 해결도 많이는 안 될 거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어쨌든 결혼을 다 하고 아이를 다 낳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동물들 보면 목숨 걸고 와서 알 낳고 그렇죠. 뭐 짝짝이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DNA에 박혀 있는 본능인 건데, 이거를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거는 저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도 돈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네.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댓글에서도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거는 증상이에요. 증상.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이 나고 콧물이 난다고 그냥 타이레놀 먹고 약을 먹는 거는 대증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증상만 완화시키면서 조금씩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보면 사회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의 이제 증상만 계속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문제를 더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따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값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내려가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또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하고 또 역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왜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 그렇지는 않죠. 서울은 지금 공급을 억제시키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재건축을 좀 저는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도심에서도 보면은 오래되고 높지 않은 아파트, 그 층고 저는 설정하는 것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높게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요를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생각. 하지만 주차장은 없어야 돼. 아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은 이 수요 공급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가 공시계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막 거품이 막 끼잖아요. 맞죠. 예. 이런 그리고-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일 고통받는 세대가 누구냐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홀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그러니까 생물의 본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을 낳고 아이를 낳고 뭐 종족을 번식하는 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애를 몇 명을 낳을까 고민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좀 어렸을 때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그래도 둘은 낳아야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래도 본전치기는 하는 게 그 생명의 의무 역시 뭐 그런- 감수 분야를 완전히 이해하고 네. 있어. 궁금하거든요. 내가 낳은 아이는 어떨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인 그 개체 간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생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나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수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나의 생존에 쓰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럴 수 보거든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아 나 한 몸 살기도 버겁다. 버겁다. 네, 맞아요. 내가 아이를 낳고 그런 종족 번식이라는 나의 그 본능을 그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생존으로 에너지를 좀 더 이제 에너지를 쏟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전적으로 드네요. 동의합니다. 이게 길게 보면은 해소가 분명히 영화 신부님 말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안정화가 될 거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결혼 정년기인 세대들은 이 포기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너무 안타.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걸 당겨줘라 이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손해 보는 세대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육 쪽에서는 이해찬 세대, 뭐 이런 사람들을 이해찬 세대신가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손해 보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이 세대는 이거 누가 갚아줄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손해는 안 봤어요. 다 같이 노는데 왜 손해를 봐?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쨌든 간에 그 뒤로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 경쟁이 심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고 나야 조금 이제 애도 좀 낳고 저는 그 되지 세대로는 않을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모든 세대 나름의 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저는 지금의 20대들은 정말 안쓰럽기는 해요. 모든 게 사실 뭐 지금의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평등 시대에 자라다가 뭐 지금 페미 이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해결될 거다. 언제요? 10년 뒤에. 니들은 해결 안 돼. 왜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죠. 취업도 잘 돼요 지금. 그 세대들이 똑같이 겪었던 취업이 안 되고 부동산이 비싸서 그쪽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일본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 보면 답이 나와서 니네들은 고생을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편해. 얘네는 골라서 직장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똥 밟은 세대야.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50년생, 60년생, 70년생, 80년대생 오면서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급격하게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급격하게 다 좋아졌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이 80년대생, 60년대생보다 80년대생이 훨씬 좋았고 그런데- 2000년생이 더 삶의 질이 더 좋았잖아요. 옛날 핸드폰이 어딨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보다 그렇죠. 상대적인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상대적인 해야 거의 문제인데 근데 상대적인 것도 그러니까 절대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적으로 격차가 나봐야 옛날보단 확실히 좋은 건데 그거를 이제 마치 모든 거에 핑계인 것처럼 우리 세대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냥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국전쟁 세대는 다 같이 피난 갔다가 다 같이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시절 때는 다 같이 두드려 맞고 누가 어디 가서 실종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그 다음 세대는 다 같이 데모하고 운동하다가 취직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뭔가 격차가 나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 내부에서 예전보다는 그 사회 안에서의 불균형, 불평등이 심해지는 건데 그것도 인정해요. 불균등, 불평등이 심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거보다 진보했잖아요. 그래 전체적인 평균은 그거. 전 진보한가요? 전 항상 저는 진보주의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부정을 하냐고요. 과거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말도 저는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의 20대들이 좀 섭섭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제대로 진단하는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정치인들의 역할이죠.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인들이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다뤄줘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다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의 20대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전후 세대보다 힘들겠습니까? 전쟁을 치렀던 그 당시에 20대들보다 지금 20대가 힘들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전쟁 때 20대인 세대들은 진짜 똥 밟은 세대예요. 여기도 똥 밟은 세대라는 것도 지금의 20대도 안타깝지만 뭐 그때 소똥이었으면 지금은 닭똥 이 정도 뭐 개똥 정도. 그래서 참 이거를 결국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지금의 20대들의 진짜 고민과 아픔이 뭔지를 100% 해결은 못 해줄지언정 소금은 아프면 아픈 데다가 소금은 치지 말아야 되는데 소금을 뿌려대니까 사실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제가 항상 군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군 장병들의 인권 이야기를 하고 내일 케이블 TV에 나갑니다. 내일인가요? 편집본이 내일 나옵니다. 국방 TV. 국방 TV. 예. 이거보다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청자보다 방송이 안 나올 거긴 한데 근데 여기서 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에 약간의 세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를 위한 정책이 있어요. 근데 20대를 위한 정책은 윗세대가 손해를 봐요. 근데 윗세대를 위한 정책은 20대가 손해를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구조를 봤을 때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의 정책 대결이 들어갔을 때 이 세대는 숫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서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매우 잘 정착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어느 지점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윗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숙한 시민의식 그 다음에 그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단순히 지금 20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나간다고 한들 힘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표가 적잖아요. 그래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연대에서 싸워라. 네. 그래서 온라인에 있지 마라. 네. 오픈에 나가서 보여줘라. 정치인들은 그래야 움직인다. 그 10대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이제 저 꼰대 20대들은 막 이런 거 막 이제 논쟁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대 이상 사람들은 태극기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하는 걸 모르니까 오프라인으로 뛰쳐 나오는 거고 여기 그 젊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온라인에서 뛰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메가레드는 오프라인 맛을 봤죠. 그렇죠. 맛을 좀 보니까. 근데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먹히는 거는 좀 오프라인으로 나와가지고 기성세대랑 어느 정도 기성세대의 방식으로 소통을 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태극기들도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을 많이 알게 됐죠. 요즘 대단하셔. 요즘. 자, 이야기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보다는 결혼의 문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비중은 늘어났다. 근데 결혼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압도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주 시청자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서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봤어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결혼을 하면 뭐 의도치 않게도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도 생겨 의도치 않게. 그럴 수도 있죠. 둘이 생길 수 있어요. 한
한 번에 둘이 생겨요. 참 연애하라 결혼하라라고 왜 연애 집에 안에만 있니 왜 연애 안 하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 예,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저희는 이미 다 결혼을 하고 이런 세대로서 좀 미안한 저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 20대들한테. 아 근데 결혼은 모르겠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게 보세요. 길게 장기적으로 길게. 자, 저출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정리할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